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 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출간하신 논문인데요. 너무 사실 우리 행정학 정책학 쪽에 너무 임플리케이션이 크고 또 좋은 연구의 롤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문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미대랑 경영대를 복수 전공하셨고요. 고려대학교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미대랑 경영대를 복수 전공하셨고요. 서울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하시고 또 바로 동국대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논문을 썼나. 탑저널에도 지금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도 포스커밍이 있고요. 또 카운팅 호라이즌 또 다른 그 좋은 저널에 많이 있고 지금 워킹 페이퍼 국내 저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워킹 페이퍼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 그 유망한 그 연구의 업적이 기대되는 정말 훌륭한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회계학 을 전공하시긴 하셨지만 관리계 전공하시긴 하셨지만 또 우리 행정학 정책학에도 또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셔서 앞으로 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문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교수님 훌륭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정선문입니다. 김봉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회계학에서 관리회계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리서치 인터레스트는 성과평가 그리고 예산제도, 최근에는 또 ESG 쪽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연구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 제도입니다. 최근에 그 ESG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리 조직 위주로, 우리 기업 영리 섹터 위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퍼블릭 섹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퍼블릭 섹터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그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그 퍼블릭 섹터에서의 역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참여 예산제도, participatory budgeting이라고 하는 참여 예산제도와 그리고 성인지 예산, gender responsive budgeting이라는 그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예산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용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란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그 고르게 참여하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 경제 성장에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성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 상당히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그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족해지고 또 취약계층의 재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OECD랑 IMF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이 앞장서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포용적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OECD에서는 이제 장관급 회의의 어젠다로 포용적 성장을 채택을 했고요. 또 다보스 포럼의 주제로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OECD에서는 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평등이 증가하면 갈등이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DP 성장률 그것만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척도를 삼을 수는 없다라는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DP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 GDP에 누가 참여하고 그 성장의 몫을 그리고 그 참여의 정도가 여러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인 성장은 결국은 성장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기면 결국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포용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연간 7에서 8%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6%로 감소를 했고요. IMF에서는 올해 2022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런 논의가 많이 활발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현재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가 기회 균등의 문제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가 차별적인 기회를 가진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죠. 즉 사회적인 계층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금수저이면 이제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흑수저보다 더 높고 또 자산 증식의 기회도 더 높고 그런 불평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이 성장에 다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 성장은 그 성장의 방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혹은 이제 세대 간에 성별 간에 그리고 그 종사자의 지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런 지위 간에 통합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성장은 두 가지 액션으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도한 소득 격차를 축소를 시키고 또 효과적인 그 재분배를 통해서 이 탈락자들을 시장에 재진입시키고 또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하는 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 격차를 줄이는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성장에 역행한다면 그럼 이제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 여러 액터들의 액션이 필요한데요. 일단 프라이빗 섹터랑 퍼블릭 섹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 ESG에 대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영자들은 기업 영업을 할 때 그 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기업 경영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업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어떻게 그 분배를 잘 할 것인가, 분배를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조직과 또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프라이빗 섹터 위주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 공공 섹터에서는 어떻게 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 퍼블릭 섹터의 주요 액터들 중에 하나인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는 일단 그 정부의 리소스 예산을 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액션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할당을 할 때, 그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에 예산을 할당을 할 때 그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서 그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액션은 이 성과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골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그 할당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정말로 의도한 그 정책 효과를 보았는지 그 영향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회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예산 이니셔티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예산이라든지 그런 그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예산 이니셔티브들을 볼 때 성과주의 예산의 그 프레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게 환류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런 예산 이니셔티브를 실제로 시행하는 라인 에이전시 아니면 뭐 중앙 부처나 지방 정부의 뭐 예산 부처에 실제로 그 활동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 주체들이 정말 그 해당 활동에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얼라이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와 실제 그 정책을 시행하는 그 라인 에이전시 간의 그 코오디네이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정부 조직에서는 이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에 예산을 할당을 할 수가 있고, 그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 스테이크홀더들을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살펴볼 예산 이니셔티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참여 예산, participatory budgeting입니다. participatory budgeting은 그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이 예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인데요. 최초로는 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그 워커스 파티 노동자당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스태티스틱이 연구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70에서 80여 개 국가에서 이 참여 예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레벨까지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 예산 제도는 이해관계자들을 그 예산 결정 과정, decision making 프로세스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 이해관계자들의 프레퍼런스를 예산 할당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참여 예산은 결국은 이해관계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프레퍼런스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기관, 즉 예산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과주의 예산에 기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젯 임팩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밑에 이제 표에 정리된 대로 이제 뭐 household income 아니면 well-being impact, environment impact, gender impact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스퀘어를 해놓은 젠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그 재정 정책이 그 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평가를 해서 적절히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참여 예산이랑 또 이 예산의 영향평가 중에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 앞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allocate resource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지표를 설정을 해서 측정하고 관리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임팩트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예산이 나타나고 그 예산을 사용한 후에 이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버짓 임팩트 어세스먼트에서는 이전에 썼던 예산에 대한 환류를 좀 포함시켜서 임팩트를 어세스먼트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추정을 통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백앤포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양성에 여성과 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지 이제 결산 과정에서 그 성인지 예산이 그 양성 평등을 위해서 컨트리뷰트 하도록 골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결산 과정에서 정말 이 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 자체는 좀 사전적으로 영향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그러면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할 때 시행 전에 이제 그 추정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이전 연도의 결산에 대해서 골 세팅이 만약에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건지 뭐 예산이 깎인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마이크.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으로서는
그 페널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살펴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그 고울이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 왜 달성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 분석에 대한 내용은 그 결산 과정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참여 예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퍼블리시한 논문을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그 학술지에 제가 작년에 실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은 Participatory Budgeting and Government Efficiency Evidence from Municipal Governments in South Korea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참여 예산제의 도입 후에 그 지방 정부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이 되었는지를 엠피릭하게 검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 3학년 시작할 때, 3년차 시작할 때 시작을 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회계 전공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제도라든지 아니면 성과평가 보고서 그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우리나라 그 지방 정부들이 다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게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이 관리회계 개념에서 보면은 그 participative budgeting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회계에서 말하는 participative budgeting은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조직에 아니면 부서에 골 세팅을 할 때 그 직원들 그러니까 그 rank and file 직원들이 임플로이들이 그 골 세팅 과정에서 참여하게 하는 게 바로 participative budgeting입니다.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관심이 갖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또 이제 엠피릭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쪽 그 행정학 쪽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이 participatory budgeting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 꽤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니셔티브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participatory budgeting이 그 이 fiscal democracy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1차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이 스테이크홀더들을 이제 인볼브 시켜서 이 리소스 알로케이션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각 스테이크홀더들의 프레퍼런스를 잘 반영하는 것인지 그게 1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관해서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관리회계 입장이니까 그 뭔가 조직 효율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 participatory budgeting이 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그 관심이 뭐냐면 이 PB 그러니까 participatory budgeting PB가 그런 1차적인 그 재정민주주의 fiscal democracy에 미치는 1차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indirect한 그 영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방정부라고 치면 지방정부 예산의 일부분에만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를 확대를 했을 때는 이 재정민주주의에 참여예산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시그니피컨트하다 아니다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는 이
예산 결정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런 efficiency gain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정말 이 정부 예산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는지 그거를 검증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예산의 데피니션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참여 예산은 이 민주적인 그런 인스티튜션입니다. 어떤 민주적인 인스티튜션이냐? 바로 이 시티즌들이 주민 혹은 이제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정부 예산, 퍼블릭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의 프레퍼런스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 이런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웸플러 2007년 논문에서는 이 PB가 참여 예산 제도가 두 가지 목적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가장 프라이머리한 목적인 이 quality of democracy를 상승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정부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은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서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두 번째 목적인 government 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그런 PB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PB의 역사는 그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 브라질의 그 워커스 파리에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그 포르토 알레그리시에서 보니까 이 단순히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을 잘 뽑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 시민들의 프레퍼런스를 잘 반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워커스 파리에서 참여 예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1개 나라, 제가 또 다른 논문에서 이제 80여 개국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71개 국가에서 그 PB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탑다운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탑다운으로 그 예산 제도들을 그 도입을 시켰는데요. 그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그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하면서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 예산을 도입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그 전부터 이제 88개의 자치단체들은 이미 도입을 했었지만 지금 기초자치 레벨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8개는 이미 자발적으로 도입을 했었지만 그 외에 다른 그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차례로 이렇게 참여 예산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서저너스하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실증 연구자로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외생적으로 어떤 트리트먼트가 가해지면 레귤레이션이 가해지면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클리어하게 커절 인프런스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세팅이 정말 좋은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PB는 그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리 모델의 reduced version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 하단에 적혀 있듯이 그 신토머라는 이제 파리 팔대학의 굉장히 권위적 이 분야의 이제 대가이신 권위자이신 신토머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논문에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이 reduced version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신토모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신토모 교수님 논문에서 이제 둘 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reduced version이라고 평가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 PB에서 어떤 것을 잘하고 있는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B를 그 브라질리언 모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오리진은 브라질에서는 그 bottom-up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워커스 파티에서 그 시행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참여 예산이 탑다운으로 임플리먼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범위, 두 번째 스코프 버젯을 보시면 그 스코프 버젯은 브라질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지방 정부 예산의 서브셋에 대해서 이 참여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장 혹은 이제 구청장의 그런 discretionary fund, 재량적인 그 펀드에 대해서 참여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소액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key participant를 보시면 브라질과 이제 우리나라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neighborhood assembly라는 액터들, 그러니까 즉 이 각 자치구, 예를 들어서 자치구라고 하면 자치구별로 그 또 영역을 나누어서 각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들이 바로 참여 예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Participatory Council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카운슬에서 어떤 참여 예산으로 어떤 재정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버젯 프로포저를 하고, 또 이제 그 참여 예산 과정을 리뷰하고 어떤 모니터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또 그 정부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Participatory Council 미팅, 즉 회의가 굉장히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은, 회의록이 다 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시면은 이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동에 지금 뭐 그 경로 사업이 필요한데, 경로당 건립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굉장히 뭐 노후화가 됐고 이게 왜 필요하며 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뭐 정보를 요구하고, 또 현재 뭐 예산의 가용성이라든지 우리가 그 나중에 결산 재무제표나 아니지 결산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들도 이 그 참여예산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공유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후드 미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municipal wide meeting, 이 전체 자치구 전체의 미팅이 또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참여 예산에 대한 보팅, 투표가 또 이루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 지방의회에서 어프루브를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이게 표시를 해놓은 Citizens Budget School과 Budget Policy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예산에서.
그래서 시리즈 버젯 스쿨은 이제 참여예산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학교는 누구나 이제 그 수강은 할 수 있는데요. 이 참여예산 학교를 이수를 하고 나면 참여예산 위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 참여예산 학교를 졸업을 해야만 이 그 참여예산 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젯 폴리시 세미나는 그 이 참여예산 위원들 중심으로 이게 예산에 관련된 예산 연구회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그 재정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스 버젯 스쿨 참여예산 학교는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이 신토마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of South Korean PB to PB elsewhere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 PB에 대해서 PB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의 PB 제도가 컨트리뷰트한 부분이다. 가장 크게 공헌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예산 학교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참여예산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계 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여 예산 위원들이 적절하게 예산 과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회계 재무 지식에 대해서 재정 지식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informed actor가 된다는 informed actor로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bottom up monitoring 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그 표에서 그 key participants에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딜리게이츠가 카운슬 이후에 딜리게이츠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코오디네이터와 모니터링 커미티가 있는데 좀 차이점과 한국의 이 두 그 파티스판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사실은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용어들은 그 곤잘베스라는 이제 선행 연구자들 월드 디벨롭먼트 논문에 실린 그 용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델리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코오디네이터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오디네이터는 뭐냐면 이 주민 참여 예산 위원들이랑 그리고 공무원들이 같이 합작해서 참여 예산의 최종 그 버젯 프로포저를 완성을 하는 그런 코오디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델리게이트와 코오디네이터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커미티는 구성과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이크. 그 모니터링 커미티는 제가 뒤에 그 광주 북구 사례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커미티는 혹시 이거를 표시를 보이진 않죠? 네, 저기 맨 뒤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하단에 보면 모니터링 커미티가 있는데 일단 코오디네이터로 버젯 프로포절이 넘어가온 이후에 모니터링 커미티가 그 코오디네이터와 또 시장 혹은 구청장 그리고 의회에서의 참여 예산 과정을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광주 북구의 사례인데요. 광주 북구의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광주 북구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참여 예산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2003년경에 도입을 했는데 광주 북구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포르투 알레그리 모델을 차용을 해서 참여 예산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 5월에 그 electional representative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을 선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대표자들이 그 네이버후드 미팅이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치구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각 구역별로 그 회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그 지역의 그 요구 사항들, 니즈 그리고 의견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수집된 의견들이 그 밑에 보시면은 Participatory Council Meeting에서 수집이 돼서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Council이라는 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인데요. 위원회에서는 그 처음으로 5월 정도에는 그 첫 번째 프로세스로는 지난 기에 전기의 그 스펜딩을 전기의 지출 사항을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 미팅을 통해서 그 수집된 그 의견들, 요구 사항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 즉 버젯 프로포저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떤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필요한지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 메이어 오피스라고 했는데 이제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시장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과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네고시에이션이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또 시나 구에서는 예산 가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시의 목표하는 그런 또 예산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고시에이션을 거쳐서 이제 그 참여예산 그 파이널 버젯 프로포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오디네이터들이 그 결국은 파이널 버젯 프로포절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것을 그 시장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장은 그 파이널 버젯 프로포절을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의회가 그것을 승인을 하면 참여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의원 선정이 뭐 자발적인 거에 기반을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좀 전화를 돌린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지. 그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그 NGO라든지 시민단체들 위주로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정당에서 그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 일부는 그 특정 그 회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TO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리터러처 리뷰랑 가설 부분인데요.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PB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긴 했지만 주로 재정민주주의 혹은 그 리소스 얼로케이션에 대한 영향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PB의 그런 그 효율성 향상 효과, efficiency improving effect는 검증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그 운영 효율성이나 이제 재정 건전성 같은 그 정부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PB가 그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효율성을 두 가지 개념으로 디파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fiscal sustainability라고 재정 건전성을 제가 정부 효율성 중에 하나의 디멘전으로 디파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 자립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원가 구조를 유지를 하는 것을 제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명명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정부 효율성 디멘전은 administrative efficiency라고 운영 효율성인데요.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서비스를 그 수행하겠다고 일단 그 가정을 한 다음에 그 서비스,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것이 바로 운영 효율성이라고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PB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PB가 어떻게 이제 정부 효율성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PB라는 것이 그 discretionary fund에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정부 예산, 전체 지방정부 예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그 참여 예산 위원들이 전체 예산 과정에 다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부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리뷰어들도 상당 부분 이제 태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PB가 그 PB 프로세스가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그 재정 투명성의 향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예산 정보나 아니면 결산 정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formal transparency고요. useful transparency, 그러니까 실질적인 transparency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PB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 정보나 결산 정보 같은 것들은 타임리하게 제공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예산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고, 공무원들이 그 예산 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타임리하게 이렇게 프레셔를 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PB 프로세스에서는 그 예산 부처 공무원들과 타임리하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formal transparency, 형식적인 투명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useful transparency가 향상된다고 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이 PB를 통해서 단순히 이 예산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 공무원들 가까이 상주를 하면서 프리퀀트하게 그 회의를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그 자체가 그 bottom-up 모니터링을 강화시킨다고 봤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없으면 이렇게 그 주민들과 그 주민들 속에는 이제 사실은 시민단체나 지역정당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인터랙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프리퀀트하게 그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 버텀업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탑다운 모니터링이 아니라 버텀업 모니터링이 강화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탑다운 모니터링의 사례는 뭐지, 뭐 외부 감사나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탑다운 모니터링보다 버텀업 모니터링이 훨씬 더 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프레셔를 준다는 그런 선행 연구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텀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이제 방만한 운영을 지향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은 그 단체 행동을 촉진을 한다는 건데요.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시민단체 위주로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민참여 예산 과정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서로 어떤 프레퍼런스가 있는지 시민들이 서로의 그 요구와 니즈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단체 행동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게 콜렉티브 액션이 있으면 인디비주얼 액션보다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집행부에게 큰 프레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참여 예산 제도가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 혹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일단 PB랑 거버먼트 이피션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참여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예산의 과정에 참여해서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우선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투명성 제고나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는 효율성보다는 가치와 관련한 그런 목표나 개념이 아닌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정 투명성을 이제 높이는 게 어떻게 효율성으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사실은 이게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정보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rent extraction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했는데 그 액션이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스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투명성이 올라가면 그 집행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민들이 이게 다이렉트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나의 액션, 그러니까 지방 정부 이제 공무원들의 액션이 더 외부에 잘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mpirical finding을 요약을 했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그 표본을 가지고 221개의 기초자치단체 표본을 가지고 최종 observation의 개수는 1063개의 municipal year입니다. 이게 municipal이라는 것은 그 기초자치단체 연도를 이제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ndatory PB adoption이 즉 그 참여 예산이 외생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재정 건전성 지표와 그리고 운영 효율성 지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PB 어둠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PB 어둠션 변수는 그 PB가 어둠트 된 이후면은 1, 그 전이면 이제 0의 변수를 가지는 인디케이터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일단 재정 건전성이 향상이 됐고요. 재정 건전성은 제가 두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경상수지 비율이라고 그 cost revenue ratio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reliance on central govern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의 그 역수를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 그 reliance on central government가 그런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 지방 정부는 거의 한 70% 정도를 중앙 정부에 제가 지금 우리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랜트로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교부금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금 비율이 높으면 중앙 정부의 교부금 비율이 높을수록 그 재정 자립도는 떨어진다고 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PB 어답션이 만약에 잘 되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로서 이제 측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그 성과가 잘 나오면 교부금을 덜 주는 시스템인 건지, 좀 그 부분이,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참여 예산 자체는 교부 결정과 관련이 없고요. 그냥 맨데토리하게 그 2011년 지방재배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도입이 강제가 된 겁니다. 그 교부금 그 결정은 그 성과에 연동되긴 하는데, 재정 성과이랑 연동이 되긴 하지만 이 논문의 스코프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레이버 익스펜스의 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인건비의 크기로 매저를 했고, 또 그 베네핏 앤 퍼크라고, 제가 자꾸 이제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국어로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직원들에게 베네핏이 제공이 되는데 그 금액으로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 레이쇼입니다. 프로그램 레이쇼는 뭐냐면 그 지방 정부가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그게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익스펜스고, 그 외에 그 행정이나 아니면 재무적인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 사업에 더 많은, 정부 전체 예산 중에 재정 사업에 더 많은 프로그램 익스펜스의 비율이 클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익스펜스 레이시오로 또 운영 효율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 베리어블을 보시면 PB 어도프트 된 이후에 그 중앙정부에 대한 릴라이언스가 유의하게 낮아졌고, 그리고 그 경상수지 비율,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이 낮아졌고, 그리고 인건비가 감소했고, 그리고 베네핏 앤 퍼크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 익스펜스 레이쇼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 익스펜스가 높아지는 결과가 on average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로 어디셔널 테스트를 한 게 뭐냐면, 이 PB의 도입 효과가 그 시장 혹은 이제 구청장의 그 집행부의 리더의 어떤 리더십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PB 프로세스를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많이 관리하고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게 의지가 없으면은 이 PB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라고 그 시장이나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의 리더십이 강한 경우에, 뭐 정치적인 기반이 강한 경우에는 이게 PB 어둩션의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지막 5번 칼럼에 보시면 이게 구청장이나 시장의 리더십이 강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익스펜스의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OECD의 그 피스컬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이 사우스 코리안 PB에 대해서 발표를 좀 부탁을 받아서 발표를 제가 그 4월 12일에 그 버추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논의가 뭐냐면, 여기 또 참여자 간에 신토마 교수님도 계셨었는데요. 이 PB라는 것이 PB의 효과성이 세 가지 디멘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첫 번째가 Quality of Democracy, 그리고 두 번째가 Poverty Improvement.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government efficiency다라고 이제 신토모 교수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quality of democracy는 바로 political한 impact를 측정을 한 거고요. PB가 이제 political한 impact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poverty improvement는 이게 resource allocation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그 경제적인 economic impact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PB가 클리어한 임팩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파란색 부분인 이제 government efficiency로 표시된 그 행정적인 그런 효율성 efficiency gain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직접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OECD 그 워크숍에서. 그래서 제 논문이 이 PB 리터러처에서 이 administrative gains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터러처에서는 임팩트가 있는 논문이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그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의견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다음 이제 그 젠더로 넘어가시는 거죠. 예, 넘어가시기 전에 논문이 아주 재밌고 정말 중요한 그 테이크어웨이가 있는 그리고 또 임팩이 있는 페이퍼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지자체별로 지금 도입한 시기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스텝 와이즈로 이렇게 다 그 일이 다 코딩이 달리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하실 때 이거를 예산회계 결산,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한 예산회계 결산으로 한 건지 재무회계 결산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뭔가 결과가 다른 건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죠.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지금 그 지방정부, 중앙정부 의존도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액을 기초 예산액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비율은 재무제표의 수익과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버 익스펜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재무제표에서 제가 가지고 왔었고, 베네핏 앤 퍼크는 네, 제 기억에 그것도 재무제표에서 가져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특별히 뭐 어느 네. 거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하나는 네. 예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이 지표들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5가지 지표를 선택한 이유는 그 지방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그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들과 그리고 운영 효율성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그 2010년과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고 또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졌던 지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그 지표를 선택을 한다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피키하게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익스펜스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에서 그 프로그램 익스펜스 사업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꼭지인 성인지 예산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accept된 그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라는 저널에 지금 온라인 언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논문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이제 Determinants of General Budgeting Practice, Evidence from Municipal Governments in South Korea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우리나라
지방정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에비던스를 제시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그 성인지 예산 또한 그 탑다운으로 의무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모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액 정보가 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별로 성인지 예산 그 사업 수와 종류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을 해서 저는 그 6개 광역시와 특별시에 속한 자치구들을 표본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액의 그 디터미넌트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데피니션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이란 그 정부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정부의 재정 사업이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그 성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코렉트하자라는 그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버제팅 GB 이니셔티브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산 결정 과정에서 그 양성평등에 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성평등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과 관리하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니셔티브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성별을 위한 그런 지출도 아니고 양성에 미치는 정부의 재정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코렉션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GB는 처음에 1980년대 중반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베이징에서 열린 1995년 그 월드 컨퍼런스 온 워먼 그에서 이제 세계 여성 회의에서 이 GB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 GB를 도입하자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1년 중앙부처 그리고 2013년 그 지방 정부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제 GB 이니셔티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B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레임워크는 홀보에트 2007년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홀보에트 논문에서 특히 GB를 유형화를 잘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Political Location and Actors를 보면 우리나라 GB는 주로 Inside Government 운동입니다. 그래서 Outside Government가 아니라 이제 정부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어떤 뭐 성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게 또 통합이 되고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제 예산부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설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cus and Coverage Perspective로 살펴보면 이 성인지 예산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 뭐 여성을 위한 뭐 사회복지 지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poverty improvement 아니면 그 social equality 그리고 health 그리고 environment 이런 전반적인 재정 사업 분야에서 성별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표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예산 정책처에서 발간한 그런 발간물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양성평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정부의 효율성과 그 책임성,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를 높이려는 그 목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이 GB라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재정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골 세팅을 하고 이 집행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갖춰지고 또 사후적인 피드백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성별 영향을 그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 과정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인지 예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젠더 타겟티드 버젯이라고 특정 이제 성에 타겟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위한 예산인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그리고 또 그 메인스트림 버젯 with gender impact analysis라고 해서 이게 다른 분야의 그냥 전체적인 분야의 일반 예산입니다. 일반 예산의 성인지적인 그런 관점을 투영하는 그런 GIA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GT 성인지 예산과 이제 GIA 예산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T 예산의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 maternity leave라고 하는데 이게 뭐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 그리고 그 미혼모 unmarried mother에 대한 그 수입 인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은 다 특정 성별에 타겟돼서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GT 그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sexual assault victims에 대한 그런 서포트와 프로텍션 해주는 그런 지출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취업의 기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GT 사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제 GIA 버젯이 사실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 성별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그 전체 일반 예산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투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IA 버젯의 사례는요. 예를 들어서 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보조 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조금을 깎으면 그러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그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성인지 예산이지 할 수 있지만 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그런 본질적인 목표는 이 전체 일반 예산에서 그 각 양성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또 밑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대부분 남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게 사실은 남성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지 예산 사업화에서는 그러면은 여성과 남성 연구자들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서 그들에게 연구 지원 사업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 제도는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의 영향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표본 샘플을 가지고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비율을 본 겁니다. 비율은 아니고 이제 지출액의 그 트렌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선이 바로 전체 지출 성인지 예산액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출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인지 예산의 설정액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GIA 예산이, 즉 일반 예산에 성별 영향 평가가 들어가는 GIA 예산이 처음에는 조금 작았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컨스턴트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GT 예산도 유사하지만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처를 보면 저의 가설은 그랬었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의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프라이머리하게 봐야 되는 건 정말 성평등이 더 향상이 됐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제고시키는 데는 다이렉트한 임팩트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다이렉트한 임팩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검증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더 기다려서 타임 시리즈가 더 많이 확보된 다음에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성인지 예산액의 그런 디터미넌트, 이 정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방에 있는 팩터들이 어떻게 이 지방 정부가 설정하는 성인지 예산액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정도는 제가 커저 인퍼런스를 줘서 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효과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액의 결정 요인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논문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회계학 실증 연구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 유러피언 저널들을 보면 그 Interpretative Studies in Account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카운팅이랑 어떠해야 되느냐, 어카운팅이랑 어떠한 것이다, 회계란 어떤 것이다, 이런 좀 노머티브한 디스커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널들이 이제 Accounting and Organization and Society라든지 아니면 Critical Perspectives of Accounting, 이런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널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성인지 예산이랑 그 어카운팅 이슈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들을 보면 이 어카운팅이라는 것이 이제 회계 제도 혹은 이제 측정 시스템, 메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냥 뉴트럴한 것이 아니다. 이게 컨텍스추얼라이즈 된다. 즉, 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 정보, performance information, 뭐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 성인지 성평등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 그리고 그 성과 지표가 적절히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이제 총괄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인데요. 그 성과 정보의 활용은, 구체적인 활용은 모든 그 지역에 똑같이 모든 지역에서 유니폼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의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GB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뭔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 아레나나 아니면 empty 컨테이너만 제공을 한 것뿐이지 그 내용, 컨텐츠를 채우는 것은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어떤 팩터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팩터들을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political 팩터였고요. 정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성인지 예산 결정액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성인지 예산액을 결정할 것이다. 이게 앞에 참여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장이나 아니면 그 구청장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 표본에서는 이제 구청장들이겠죠. 구청장들이 강력한 도입 의지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GB의 GB 어마운트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시민들의 프레퍼런스라고 봤는데요. 주민들의 프레퍼런스겠죠. 주민들의 프레퍼런스가 이 성인지 예산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고 있고 그 미디안 보터들의 테이스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보터들의 그런 입김이 강한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액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바로 제도적인 팩터인데요. institutional 팩터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 제도를 둘러싼 어떤 제도적인 서포트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인지 예산의 활용도 더 활발해지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institutional 팩터는 어떻게 매저를 했냐면 각 자치구별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를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안에 각 자치구별로 그 조례 안에 양성평등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액션들이 강제되어 있을수록 의무화가 되어 있을수록 인스티튜셔널 서포트가 더 높다고 봤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성인지 예산액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팩터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팩터인데요. 처음으로 본 것은 이제 여성의 비율입니다. 그 해당 지역 여성 비율입니다. 제가 사전적으로 프레딕션을 하기로는 이게 여성 비율이 올라가면 이제 여성들의 보이스가 커서 성인지 예산액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성 비율이 크면 이미 그 성평등한 문화가 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그런 코렉티브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엑스안티 프레딕션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했었는데 그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성인지 예산은 줄어든다라고 봤고 그 인터프리테이션은 이미 여성 비율이 높으면 성인지 예산을 통한 코렉티브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birth rate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률이 높으면 이미 그 여성 친화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성평등한 그런 예산 지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GB 어마운트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스컬 팩터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 제도든 아니면 뭐 참여 예산 제도든 이런 새로운 버젯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버젯 프라이어리티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또 다른 이제 버젯 프라이어리티까지 고려를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성인지 예산액 비율도 즉 올라간다. 그러니까 즉 성인지 예산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발견한 결과이고요. 네. 요약을 하자면 성인지 예산 제도 제 연구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그런 서브 내셔널 레벨에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을 그냥 단순히 도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제가 앞서 살펴봤던 이제 political, institutional 아니면 그 physical 팩터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팩터들을 고려해서 성인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더 성인지 예산을 잘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 이 부처 성인지 예산을 수행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인스티튜셔널 팩터 같은 양성 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서 번들링 인터릴리티드 폴리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결합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그 실효성이 있냐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처와 그 라인 에이전시 간의 코오디네이션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코오디네이션 과정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발표를 마쳤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아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까 GT하고 GIA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프리딕션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건 그냥 나눠서 하나는 이제 이게 특별히 GI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클레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뭐 아까 리더십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메이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그 포장을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보고서에 넣은 지금 이제 보고서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오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그런 관계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실제 어떤 성인지 예산의 집행액보다는 어떻게 그거를 보고서에 담아내는 그런 공무원들의 컴플라이언스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네네. 네, 결과가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한테 프리딕션은 이게 GIA랑 GT랑 나눠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엑스한테 프리딕션을 하진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걸 나누어서 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이제 인터프리트를 했는데 저기에 보시면 이제 네, birth rate 같은 경우에 지금 birth rate이 낮을 때 네네네. GIA는 높아지고 GT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거죠. birth rate이 높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irth rate이 높으면 사실은 이미 여성 친화적인 그런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육아휴직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양육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irth rate이 낮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orrective action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젠더 타겟, 그러니까 GT 예산은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에서는 어떻게 인터프리트를 했냐면 이 GT 버젯은 이제 다이렉트하고 이미디어트한 코렉티브 액션이 필요할 때 지출되는 성인지 예산이고, 그리고 GIA 버젯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 일반 예산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적인 관점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정말 양성평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는 GT 스펜딩이 더 많아지고 그 점차적으로 이제 GIA 스펜딩이 확장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버들랜더라는 이 분야의 그 대가가 계신데 그분의 이제 월드 디벨롭먼트 논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 젠더 타겟 스펜딩은 이제 코렉티브한 액션이 정말 이미디어트한 어떤 그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성인지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고 또 성인지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GT에 치중해서 스펜딩을 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메이어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성인지 예산액, 리포트된 이제 성인지 예산액이 실제로 이제 양성평등 효과보다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리포트를 잘 쓰느냐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은 못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뭐냐면 이게 예산부처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정말 이제 성인지적인 관점이 담겨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리서치 펀드 같은 것도 어찌 보면은 양성평등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이 성인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부처 공무원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처 공무원분들이 그 성인지적인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그리고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정도로 공통적인 교육이 제공이 되면 이게 성인지 예산의 적절성, 성인지 예산 설정의 적절성 부분은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교수님 재밌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9페이지의 그 PB 프로세스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약간 회계법인 같은 느낌인 건지 그냥 추천만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보증을 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 PB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바텀업 방식의 그 좋은 그 민주성과 투명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들의 한계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까 교수님께서 그 공무원들과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되면 감시 효과도 있고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표본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그 젠더 버짓 부분인데 여기서 그 제도적인 요인으로서 그 조례에서 더 강조하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자치시마다 조례 양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되는 어떤 그걸 판단되는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피메일 퍼퓰레이션 부분에서도 사실 성인지 예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연령의 관계가 있지 않나 여성 연령 예를 들어 그 거주하는 어떤 여성들의 연령대가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서 그 영향 요인이 좀 더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에이지에 대한 그 언급이 없으셔서 거기가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코어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그 PB 프로세스가 일단 개별 그 자치구 혹은 시별로 그 디스크레셔너리하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된 이제 코어디네이터의 역할을 보기보다는 이제 컨센서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코어디네이터는 이제 큰 역할을 하진 않고 마지막으로 그 메이어에게 제출을 하기 전에 뭐 정리하는 개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은 코어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메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그 위원회의 뭐 존재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참여 예산 학교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각 그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참여 가능한 구성원들이 특정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 모든 구성원들의 프레퍼런스를 담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그런 비판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모든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의 프레퍼런스가 반영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프로세스를 따를 때 제가 그 지난번 그 워크숍에서 들었을 때 그 더 뭔가 보이스를 내고 싶은 사람이 더 니즈가 절실한 사람이 PB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게 또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PB가 정말 일반 대중의 모든 프레퍼런스를 균등하게 대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절실한 사람들의 그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는 아니고 이제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건데 그 양성평등 기본법의 프레임에 따라서 그 세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세부적인 그런 스탠다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고 제 기억으로 이제 6개인데 그 6개 맥시멈 이제 6개를 가질 수 있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그 조례 항목을 다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그 인스티튜셔널 서포트가 높은 거고 뭐 하나도 없는 거는 인스티튜셔널 서포트가 굉장히 취약한 거고 그런 것으로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메일 포퓰레이션의 영향이 이제 여성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것도 되게 재밌는 프리딕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하지 못 해봤었는데 이게 뭐 젊은 여성들이 많으면 더 이게 뭐 육아나 아니면 뭐 재취업에 대한 보조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액 전체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GIA나 GT 버젯에 서로 다른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너무 주제가 재밌고 중요한 주제라서 저희가 시간을 좀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예, 누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서기관 송승현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제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 총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사실 좀 제가 좀 민폐로 참석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이런 세미나가 있으니 참석해 봐라 해서 왔습니다. 우선은 저도 참여회사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논문 내용에 그 지방에서 많이 했다는데 중앙정부도 19년서부터 참여 예산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 예산에는 뭐 토론형도 있고 제안형도 있고 좀 그 부처마다 운영하는 좀 패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형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익단체라던가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게 있고 또 토론형에는 부처가 어떤 현안상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받는 이제 그런 식의 패턴으로 참여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전법상에 그 제정이 들어오면서 그 26조의 성인지 예산이라는 부분이 명시되고 11년서부터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그거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상에서 13년도에 지방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그 툴을 만드는 초창기 때 작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박사님이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왔던 부분은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 학문적인 논의에서의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사실 그게 좀 많이 궁금했고 행정에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저로서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의 방향성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논문 그리고 우리 행정 특히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의 개혁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성문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신 그 결과를 저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선문 교수님한테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많은 공부가 됐고 우리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지속가능 회계 재정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